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나 가정 파탄을 넘어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 일이 어떻게 그에게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사기극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혹한 배신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라고 합니다. 올해 62세임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40년. 정말 긴 세월이죠. 22살에 경수와 결혼해서 62세가 될 때까지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냈어요. 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제 꿈이나 제 인생은 뒤로 밀어두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사실 처음엔 별것 아닌 변화였어요. 경수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살면서 패션이나 외모에 관심이라고는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하고 새 옷을 사오고 심지어 염색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웬 멋부리기야? 제가 농담처럼 물었을 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도 챙기고 좀 젊게 살아야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중년의 위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곤 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마트에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경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메시지가 와서 화면이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어요. 살면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면을 봤는데 개경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어때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를 받는 남편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더 올라가서 이전 메시지들을 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여보라고 부르는 메시지, 스킨십을 암시하는 내용들, 둘만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게 제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샤워 소리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경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4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경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변화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집에서도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큰애네 집에 가자.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돼. 그동안 가족 모임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참다 결국 경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요즘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경수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나이가 들어서 의심병이 생겼나?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날 믿지 못하겠어. 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의 직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혼자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혜경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경수의 핸드폰은 볼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죠. 경수가 가끔 집에서 받는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고등학교 때 예전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수의 고등학교 동창회 명단을 뒤져봤어요. 다행히 몇 년 전 동창회 때 가져온 명단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혜경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이혼한 상태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사진도 찾을 수 있었는데 나이에 비해 꽤 관리를 잘한 여자더라고요.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로 다른 여자가 있구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결혼 생활을 끝낼지도 모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말이에요. 증거를 찾기 위해 제가 한 일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면서도 슬퍼요. 60대 할머니가 남편 뒤를 쫓아다닌다니.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녀올게. 하고 경수가 나간 어느 토요일, 저도 몰래 따라 나섰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일단 멀찍이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경수는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 번화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저는 근처 카페에서 지켜봤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를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오피스텔 입구에서 여자 한 명이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혜경이었어요. 그리고 경수도 따라 나왔죠. 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둘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들어가서 따질 용기도 없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2시간 후에 둘이 나왔는데, 더 충격적인 건 경수가 혜경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경수가 제 손을 잡고 걸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늙은 할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촌스러운 옷차림. 그래, 경수가 다른 여자를 찾을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곧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래야 하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더 증거를 수집했어요. 경수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니 그동안 몰랐던 지출들이 많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여행지에서의 결제 내역들까지 저와는 전혀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부동산 관련 계약서였어요. 경수가 혜경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월세가 150만 원이나 되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죠. 알뜰살뜰 살림을 했던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때서야 경수와 혜경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밤마다 잠 못 이루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경수가 다른 여자를 찾은 걸까? 온갖 자책을 다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분노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경수가 또 늦게 들어왔는데 입에서 술 냄새와 함께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 참았던 게 폭발했어요. 당신, 이혜경이 누구야? 뭐라고? 이혜경이 누구냐고? 그래, 이혜경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 여자와 무슨 사이냐고. 당신 어디서 그런 이름을 들었어? 어디서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여자와 뭐하고 다니는지야. 경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동창이야. 요즘 부동산 일을 의논하고 있어. 부동산 일? 우리가 언제부터 부동산 일에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부동산 상담받으러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손잡고 다녀? 이때 경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들킨 걸 안 거죠. 당신, 날 미해한 거야. 미행? 아내가 남편 행동이 이상해서 확인해 본 게 미행이야?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경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경수가 항복하듯 말하더라고요. 그래, 혜경이와 만나고 있어.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그럼 무슨 관계인데? 그냥 옛날 친구로 만나고 있는 거야. 당신과는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다른 여자와 다른 대화를 해야 했던 건지, 경수와 혜경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위해 흥신소를 통해 조사를 해보자고 하셨죠. 조사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경수와 혜경은 거의 2년 전부터 본격적인 불륜 관계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3-4번은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은 함께 여행도 다녔고, 심지어 혜경의 가족들까지 경수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혜경이 지인들에게 경수를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경수가 혜경에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주고 있었고, 오피스텔 임대료까지 합치면 월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뻔했죠. 저희 가정의 생활비에서 나간 거였어요. 더 가슴 아픈 건 혜경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경수가 비싼 선물을 사줬다는 거예요. 반지, 목걸이, 가방. 저는 생일 선물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싶었어요. 증거를 다 확인한 후 경수와 정면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거죠. 경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온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사 보고서, 사진들, 카드 명세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게 뭐야? 경수가 자료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당신이 지난 2년 동안 뭘 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정미야, 이건 변명하지 마. 다 여기 나와 있어. 혜경과의 만남, 여행, 선물, 생활비 지원. 심지어 혜경이 당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는 것까지. 경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미야.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처음에는 정말 그냥 친구로 만날 생각이었어.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개경이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길래 그냥 가끔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자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개경이는 나를 이해해 주더라고. 회사 일로 힘들 때도 들어주고 내 말에 관심을 가져주고 당신은 항상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바빴던 게 누구 때문이었는데요. 집안일,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님 모시기, 경수 뒷바라지. 제가 바쁜 동안 경수는 뭘 했나요? 그래, 내가 바빴지.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바빴던 거야. 그런데 그게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바람이 아니야, 그냥. 그냥 뭐, 2년 동안 일주일에 3~4번씩 만나고, 여행 다니고, 생활비 대주고, 집까지 얻어주는 게 바람이 아니라고? 경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혜경이 당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다닌 거 알고 있어? 그건 혜경이가 그냥 뭐, 당신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좋았을 거 아니야? 경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40년, 경수야,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았어. 그 세월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게 아니야. 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해. 하지만 뭐, 요즘 들어 가정에서 내 존재감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 아이들은 다 컸고, 당신은 항상 바쁘고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았어. 저는 경수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저와 대화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다른 여자를 찾았을까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혼자 결정해서 다른 여자 만날 일이야? 말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 당신은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만 이야기하잖아. 현실적인 문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야? 당신이 딴 여자랑 놀아날 동안 나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에 대한 불만들이 다 터져 나왔어요. 경수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경수야, 우리 이혼해. 정미야, 진정해. 혜경과는 완전히 정리할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아이들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아이들은 다 성인이야. 이제 자기 가정이 있어. 아이들 핑계 대지 마. 경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경수가 무릎을 꿇은 건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제발, 정미야,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2년 동안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뭘 해야 당신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끝났어. 다음 날부터 저는 둘째 아들네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경수는 매일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거부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제 결심이 확고한 걸 알고는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딸은 엄마가 그동안 너무 희생만 했다. 이제 엄마 인생을 살라고 말해 주었어요.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복잡했어요. 경수가 운영하는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등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수가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아마 제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이번 일로 다 터져 나온 거였거든요. 단순히 불륜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였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법정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죠. 경수는 회사에 부채가 많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동안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수의 조카 민수가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이모, 큰일 났어요. 삼촌이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야? 어제 저녁에 삼촌이 회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계속 꺼져 있고. 처음에는 그냥 어디 가서 술이라도 마시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연락이 안 되자 민수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수의 차가 한강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차 문은 열려 있고 경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저도 급하게 현장으로 갔어요. 비록 이혼 절차 중이었지만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었잖아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경수의 차가 강변에 세워져 있었어요. 차량 내부에 핸드폰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 강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로 강에 빠진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촌이 최근에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시면서 가끔 죽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비록 이혼을 원했지만 경수가 죽는 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경찰은 일주일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경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실종으로 처리되었고 법적으로는 7년이 지나야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기를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지. 아빠가 정말로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경수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워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혜경은 경수가 실종된 후 연락을 끊었어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 여자도 결국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4년이 지났어요. 저는 경수의 실종 이후 작은 한정식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혼자 살아가려니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바쁘게 지내야 경수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생활에 바빠서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에 만나는 정도였어요. 손자, 손녀들이 가끔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4년 만에 보는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좋아지고 살도 많이 쪘더라고요. 이모,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모, 상담 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내 문제예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문제가 생겼다니. 네, 최근 몇 달 동안 소영이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야근이 잦아졌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수가 혜경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며칠 전에 소영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 회사에서 나온 소영이 한 남자와 만나더라고요. 꽤 나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봤어? 네, 소영 회사 부장님이더라고요. 50대 중반이고 이혼한 남자예요. 그런데 이모,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남자가 사는 곳이 삼촌이 예전에 혜경을 위해 얻어줬던 바로 그 오피스텔이에요. 같은 동, 같은 호수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너무 기이한 우연이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혜경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그 부장님 성이 이씨더라고요. 혜경도 이씨잖아요. 친척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점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혹시 그 오피스텔에 지금도 혜경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에요. 임대인 명의를 확인해 봤는데 아직도 삼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삼촌이 실종된 지 4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경수가 실종된 상황에서 그의 명의로 된 계약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지, 누군가 대신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민수야, 혹시 말하기가 두려웠지만 물어봤어요. 혹시 내 삼촌이 정말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민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만약 경수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지난 4년 동안 저를 속이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민수와 함께 그 오피스텔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민수와 함께 문제의 오피스텔로 갔어요. 4년 만에 가보는 그곳이었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경수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매월 임대료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어요. 누가 대신 계약을 갱신한 거죠?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경수 씨 서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4년 전 서명이요? 아니요. 작년에 갱신할 때 새로 받은 서명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작년에 새로 받은 서명이라고요? 경수가 실종된 지 4년이 넘었는데 저희는 해당 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정말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나온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혜경이었어요. 4년 전보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히 혜경이었어요. 어머, 혜경도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 씨? 여기서 뭘? 혜경 씨야말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수가 실종된 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혜경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경수 씨가 실종되기 전에 미리 임대료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4년치를 미리 받았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새로 계약 갱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혜경이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는데 갑자기 오피스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경아, 누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경수야? 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은 정말로 경수였어요. 머리가 많이 자라고 살이 빠져서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분명히 경수였어요. 민수야. 경수는 저희를 보고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이 살아계신 거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어요. 4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리워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경수야,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경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들어와 설명해 줄게. 라고 했어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니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부부용 슬리퍼,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혜경이 여보라고 불러달라고 써놓은 메모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경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무슨 상황? 재산 분할 문제가 심각했잖아. 회사 지분, 부동산, 모든 걸 반반씩 나누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회사 부채가 많았어. 만약 이혼이 성사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될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혜경이 아이디어를 냈어. 잠깐 실종된 것처럼 하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나타나자고. 저는 경수의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그럼 나는 4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야? 미안해. 정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아이들은 어떻고, 손자들은 어떻고, 경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숨어 있었어? 처음 계획은 잠깐이라고 했잖아. 이때 혜경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거든요. 더 좋은 방법? 생명보험이요. 경수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8억이 넘어요. 7년이 지나서 사망 선고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와요. 그 순간 저는 이들의 진짜 계획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보험금 사기라고?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혜경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7년이 지나면 실종자도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보험금이 나오죠. 그런데 정미 씨와는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던 거야? 경수와 제가 사실혼 관계라는 걸 증명해서 제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물론 정미 씨와 법적 다툼은 있겠지만 경수가 실제로는 저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충분히 만들어뒀거든요. 저는 이들의 치밀한 계획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속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민수는 이 일에 어떻게 연루된 거야? 경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민수도 우리를 도왔어. 뭐라고?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내가 회사에서 횡령 문제로 곤란할 때 내가 도와줬잖아. 그 대가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었지.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까지 이 사기극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정말이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이모, 죄송해요. 제가 회사 돈을 좀 잘못 썼는데 삼촌이 그걸 메워주시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떤 도움? 삼촌이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증언이요. 삼촌이 우울해하고 있었다고,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어요. 경수, 혜경, 민수 이 세 사람이 공모해서 저와 아이들을 속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계획이었어? 혜경이 대답했어요. 내년이면 7년이 되니까 사망 선고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면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었고요. 해외로 이주?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경수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어차피 너는 이혼을 원했잖아. 이혼을 원했다고 해서 당신이 죽은 걸로 속여도 된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 손자들이 할아버지 찾으면서 울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경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혜경 씨, 저는 혜경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군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모자라서 이런 사기까지 치다니. 혜경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경수는 이미 정미 씨와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사랑? 저는 비웃었어요.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랑이야?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이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삼촌을 도와달라고 해서. 몰랐다고? 4년 동안 몰랐다고? 중간에 알게 됐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들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들의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정미야, 잠깐만. 신고는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경수가 애원했어요. 알아서 정리. 4년 동안 나와 아이들을 속인 걸 어떻게 알아서 정리한다는 거야? 보험금은 포기할게. 그리고 정미 당신한테 위자료도 줄게.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미 씨, 이건 보험 사기 예비 음모에 해당해요. 그리고 가족 유기, 허위 신고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해야 해요. 그리고 지난 4년간 정미 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경수, 혜경, 민수 모두 보험 사기 예비 음모, 가족 유기,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모두 충격을 받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둘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가 4년 동안 얼마나 슬퍼했는데. 딸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법적으로 처리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경수는 회사에서도 횡령을 저질렀고, 혜경은 다른 보험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민수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죠. 재판 과정에서 경수가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미야,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피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도 후회하고 있어. 너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40년의 결혼 생활과 4년의 속임, 모든 게 끝났어요. 결국 경수는 징역 6년, 혜경은 징역 5년, 민수는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이 지급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모든 거짓이 끝났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손해배상금으로 조용한 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도 기르고 꽃도 심었어요. 66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엄마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희생만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내 아버지야 미워하지는 마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비록 경수가 저에게는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손자, 손녀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죽었다고 알고 있던 할아버지가 살아있다가 감옥에 갔다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우리를 속였어요? 초등학생인 큰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도 실수를 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럼 할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요? 용서는 할머니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할 거야. 지금은 아직 너무 마음이 아파서. 1년이 지나고 저는 정말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어요. 저녁에는 아이들이나 손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요. 가끔 경수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추억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요.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혜경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민수는 출소 후에 한번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네. 이모, 이모처럼 강하게 살겠어요. 민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요. 경수도, 혜경도, 민수도 모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탐욕을 택한 거죠. 요즘 저는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게 사실 수 있다니.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가끔 다른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다고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고요. 저도 남편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정미 씨 이야기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몇 살에 시작하든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외롭기도 하고 가끔 힘들기도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살던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집이 제일 좋다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는 정말 용감해요. 용감하다고. 왜? 할아버지한테 속았는데도 씩씩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이겨낸 건 단순히 남편의 배신이 아니라 40년 동안 저를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요. 지난 주에는 경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죠. 정미야,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다. 너를 40년 동안 무시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배신까지 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다만 너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편지를 읽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할 마음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편지는 답장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는 답장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도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며 생각해요. 68세가 된 지금 제가 이렇게 평화로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으로 끝났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이 물어요. 정미 씨,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정말 그래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요. 저녁에는 손자들과 화상 통화를 해요. 할머니, 오늘 뭐 했어요? 할머니는 토마토 따고 꽃에 물 주고 책도 읽었어. 와, 할머니 진짜 바쁘시네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정말 바쁜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바빴다면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 바쁘거든요. 이제 곧 경수가 출소할 시기가 다가와요. 아이들이 걱정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경수는 과거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나오면 찾아올까봐 걱정돼요. 찾아와도 상관없어. 내가 예전의 정미가 아니야. 정말 그래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68세에 찾은 진짜 제 자신이니까요. 배신의 상속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62세의 나이에 40년 결혼 생활의 거짓을 발견하고 남편의 죽음으로 알고 4년을 보낸 후 다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정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정미 씨는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용기 있는 선택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이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